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6월 고2 38에서 42번 지문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봐야 되겠죠. 문제를 보니까 표제와 부제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표제는 뭐냐면 전체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고, 부제는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 그 표제 안에서 하위 항목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글 전체를 읽고 난 다음에 풀어보면 되겠어요. 아니면 첫 문단과 끝 문단만 봐도 알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15번의 문제는 차원의 동일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그럼 차원의 동일성에 대해서 밑줄이 그어 있으니까 그 밑줄 그은 내용 문단을 보고 풀면 바로 해결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A를 바탕으로 라고 했는데 그 A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차원에 있는 변수, 차원의 동일성이겠고, 무차원 변수가 나온 문단을 읽고 풀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는 B에 대한 학생의 반응인데, B를 읽고 해결할 수 있겠죠. B를 읽고 바로 해결하면 되고, 18번은 어휘 문제, 가장 나중에 풀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첫 번째 문단 볼게요. 과학과 공학에서 차원이란 길이, 질량, 시간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 차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원이란 뭐래요?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대요. 이런 차원은 흔히 단위로 나타내는데, 길이 단위 미터, 질량 단위 킬로그램, 시간 단위 초 등이 있다. 자, 차원에는 단위가 있다고 말하네요. 이런 것이 바로 차원의 단위이다. 차원의 단위란 단위는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래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학교까지의 거리는 100m이다 라고 말할 때 미터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길이가 거리라고 말하네요. 따라서 거리는 길이 차원에 해당한대요. 미터, 킬로미터처럼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차원이죠. 아까 차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표시하는 단위는 여러 개일 수도 있대요. 차원은 대괄호를 사용해 표현하는데 이것이 뭐예요? 차원의 단위이죠. 지름, 거리 등은 길이 차원이므로 길이, 단위 표시는 이 대괄호래요. 그러니까 길이 차원에 해당하는 것이 지름과 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표시를 해놔야 되겠네요. 자,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이므로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하는데, 길이와 길이 제곱은 물리량의 성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차원이 다르죠. 아까 차원이란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물리량의 성질이 다르면 차원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또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므로 시간분의 길이로 차원을 표시한다.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를 말한다. 이러한 차원을 분석하여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을 차원 해석이라고 한다. 이러한 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이해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1문단인데 그럼 우리가 1문단에서 알아두고 가야 할 내용이 뭔가요? 차원 해석이죠. 차원 해석은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의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는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다음 문단부터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설명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다음 문단에는 차원의 동일성이 먼저 나왔으므로 차원의 동일성을 설명하겠다. 그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럼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물리적 수식 양변의 각 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하는데 이를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한다. 그럼 차원의 동일성이 뭐라고요? 양변, 즉 양변은 항과 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른쪽에 있는 항과 왼쪽에 있는 항이 동일한 것을 우리는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죠.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차원 해석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네요. 예를 들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이다 라는 수식에서 그럼 얘는 차원의 동일성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속도와 길이, 시간은 차원이 같대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와 같다. 여기 아까 그런데 길이는 뭐라고? 길이의 차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낸 거예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인데 속도와 시간 길이, 그러니까 이 거리를 시간으로 바꿔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거리는 길이의 차원이므로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를 통해 속도, 거리, 시간 세 변수들의 관계를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차원 해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의 식에서 시간분의 길이와 같이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나누는 것은, 자, 얘는 지금 나누는 것이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나눈 거예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이죠. 라는 것은 가능하대요. 왜요? 여기서 차원의 동일성이 성립하므로요. 이처럼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이 수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차원이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하지만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일성은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 더하기 질량과 같은 수식은 성립할 수 없다. 수식에서 2와 파이와 같은 상수들은 차원을 갖지 않아 무시한다. 상수라는 것은 일정한 값을 지닌 수나 양을 말하는데 일정한 것은 무시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차원의 동일성이 유지 조건이 나왔죠. 그럼 얘를 간단하게 왼쪽에 메모를 하시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차원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조건, 한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곱하거나 나누는 것은 성립하고요. 또 차원이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는 것도 성립하는데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동일성을 유지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뭐 할 때는 더하거나 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자, 2와 파이와 같은 상수들은 무시한다는 것. 차원을 갖지 않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것. 이것도 중요한 정보가 되겠어요. 자, 여기 이 문단까지 읽었어요. 1문단에서 이 글의 화제를 제시해 줬죠. 이 글의 화제에는 차원이고 차원 해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차원 해석은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는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단의 기억, 차원의 동일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 차원의 동일성에 대한 문제로 바로 가봐야 되겠죠. 15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기억은 차원의 동일성입니다. 차원의 동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선지를 판단하는데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어요. 어떤 면적 A를 구하는 식이 A는 2 괄호 열고 B 곱하기 C 더하기 파이 D라고 가정했대요. 그런데 1문단에서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로 길이 제곱의 차원을 갖고 단위 이렇게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대괄호. 그러면 판단해 봐요. 자, 면적 A가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면적은 길이 제곱이죠. 그럼 2에 가로 B 곱하기 C니까 B도 뭐여야 됩니까? 길이여야 되고 C도 길이여야 되죠. 그리고 같은 항의 차원에서는 더하거나 뺄 수도 있고 곱하거나 나눌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파이는 상수이므로 차원에서는 무시한다고 했으므로 얘는 빼야 되고요. 얘도 뭐가 돼야 됩니까?
D는 바로 길이의 제곱이 되어야 차원의 동일성이 성립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의 동일성이란 같은 차원끼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더구나 곱하거나 나누는 것은 한 차원에서 다른 차원으로 바꿀 때도 동일성이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에 따라서 선지를 판단해 봅시다. 1번 BCD는 모두 길이어야 한다. 그러면 BCD가 길이면 안 되죠. BC는 길이가 맞고 D는 길이의 제곱이어야 하니까 틀리고, BCD는 모두 길이 2가 된다면 얘가 길이 4가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이. 그죠? 길이 2라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리고, 그러면 얘가 길이 2가 되므로 성립하지 않죠. 그렇게 되면 얘가 길이 4가 되므로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성립하지 않고요. B와 C는 길이, BC 길이, D는 길이 2일 때 성립하겠죠. 길이 2, 길이 2, 길이 2. 그쵸? 그 다음에 B와 D는 길이, C는 길이 2이어야 말이 안 되죠. 자, 요대로만 성립해야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입해서 풀 수 있고요. 그럼 3문단으로 가서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3문단을 읽고 A 부분을 풀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무차원화란, 자, 동일성, 차원의 동일성을 설명했으니까 무차원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다음으로 무차원화란 차원을 지닌 변수나 수식을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말 그대로 무차원화는 차원을 무차원의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말한대요. 차원은 단위로 나타내므로 차원이 없다는 것은 단위가 없다는 것이다. 간단한 무차원화 방법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 여기서부터 무차원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주목해서 봐야 되겠어요.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놓고 이 양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바로 무차원화의 방법이래요. 만약에 전체 인원에서의 순위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양인 전체 인원으로 순위를 나누면 무차원화되어 상대적 크기는 n분의 n만 남는다. 이게 바로 무차원화된 거예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무차원화된 건데, 기준이 되는 전체를 순위로 나눈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 참가 선수 100명 중에서 순위 10위를 했다면 요 위에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참가 인원이 전체니까 100, 순위는 n이 몇 명? 10위. 그러면 0.1이 되죠. 이 수는. 그죠? 이게 바로 무차원화한 거예요. 그럼 이런 무차원화 왜 하죠? 1문단에서 말하기를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에 관계를 미루어 짐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거라고 계속 상기하면서, 그 다음 해당하고 또 20명 중 10위를 했다면 n이 20이죠. 기준. 그 다음에 순위 10. 그러면 0.5가 무차원화한 것이죠. 그래서 무차원화된 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1과 0.5와 같이 차원이 없어져. 무차원화한 것이니까 차원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크기 비교가 가능해진다라고 말하네요. 자, 그러면 A로 풀 수 있는 문제 풀러 가봅시다. 16번 문제입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림은 시간과 몸무게 M이라는 차원이 있는 두 변수로 나타낸 사람 가와 어느 개 나의 성장 곡선이다. A는 차원이 있는 거죠. 그림 2는 두 변수를 무차원화한 무차원 시간과 무차원 몸무게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단 가의 수명은 80년, 사람이죠. 성체 몸무게는 68kg, 나의 수명은 10년, 성체 몸무게는 10kg라 가정한다.
자, 그럼 그래프 바로 이해해 보면 되죠. 자, 사람은 80세가 수명이고 몸무게는 68kg. 나인 개의 수명은 10년, 몸무게가 10kg라고 했어요. 그럼 선지 판단해 봅니다. 그림 1에서 가와 나가 각각 시간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변하는지 두 변수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알 수 있죠. 가, 나는 시간, 즉 수명에 따라 몸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즉 두 변수, 시간과 몸무게에 따른 변수를 알 수 있는 거 당연히 맞고요. 그림 1에서 가와 나의 수명이 달라 몸무게의 변화 과정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어렵다. 자, 그럼 얘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가와 나의 수명이 당연히 다르죠. 가, 사람은 80년, 나, 걔는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무게의 변화 과정이 자세히 드러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했죠. 맞는 말이고요. 3번 그림 2에서 첫 교차 지점까지를 제외하면 나보다 가의 성장이 대체로 빠르다라고 했는데, 그림 2에서 첫 교차 지점 여기죠. 여기까지 제외하면 누구의 성장이 대체로 빠른가요? 그래프의 기울기만 봐도 이게 훨씬 더 빠르죠. 그죠? 이게 뭐예요? 가, 나, 개. 그 다음에 이쪽이 사람. 그러므로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그림 2에서 나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은 가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 시점보다 빠르다라고 했는데, 아까 성체 몸무게를 보기 위해서 말해줬어요. 개는 10kg, 사람은 68kg라고 했어요. 자, 그럼 차원 해석으로 성체들의 몸무게가 가나 중에 누가 먼저 성체 몸무게에 도달하는지 구해볼까요? 아까 무차원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기준이 되는 양 분의 상대적 크기로 나누면 물리량 변수의 관계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기준의 양을 80kg 사람의 성체 몸무게로 정하고요. 사람은 80kg 기준의 양을 사람, 여기 있죠? 사람의 그래프는 얘예요. 이 얘가 언제 1이라는 숫자에 도착했죠? 얘가 1인 이유는 뭐죠? 무차원화된 변수는 0과 1 사이에서만 값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은 1에 도달하는 시점이 바로 여기죠. 그러면 이때 시간은 바로 0.3이죠. 그래서 80을 0.3으로 나누면, 3을 80으로 나누면 24년이 되죠. 그리고 걔는요, 동일한 기준의 양 80에다가 1에 이르는 시점이 걔가 여기네요. 그럼 0.2. 그죠? 0.2를 80으로 나누면 16년이 될 거예요. 그럼 누가 성체에 이르는 시간이 더 빠르죠? 나가 더 빠르죠. 왜냐하면 나의 성체 몸무게는 10kg라고 했고 사람의 성체 몸무게는 80kg라고 했으므로. 그런데 만약에 얘를 적용하지 않고 풀더라도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죠. 오른쪽이 시간축이고 왼쪽이 몸무게인데, 사람과 개 중에 누가 먼저 1에 먼저 갖고 와줬어요? 바로 이것인 개니까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선지 5번. 그림 2는 몸무게를 성체 몸무게 m으로 시간을 t, 수명 t로 나누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낸 게 바로 무차원 변수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 읽어봅시다. 차원의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차원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지상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위쪽을 향해 속도 v로 던졌을 때 도달하는 최대 높이를 구하려 한대요. 그래서 이 최대 높이 h는 물체의 질량, 속도, 중력, 가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 가정한다. h의 값은 각 변수들의
거듭 제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를 H는 높이죠. M은 질량, V는 속도, G는 중력과 속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대요. 이들의 조합으로 최대 높이를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이때 각 변수의 차원 H는 길이, M은 질량이고 V는 시간분의 길이, G, 중력과 속도는 시간 제곱분의 길이로 나타난대요. 자, 여기서 양변의 차원이 동일해야 하므로, 즉 차원의 동일성을 적용해야 하므로 A는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B는 2로 놓고, C는 마이너스 1로 놓으면 우변의 길이 외의 차원은 없어진대요. 그래서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 따라서 차원 해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H는 C 가로 열고 V 제곱 분모는 G. 그럼 얘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H, 그죠? 높이는 길이와 차원이 같으니까 길이로 보고요. 질량은 M, 은 A로 봤어요. A는 아까 위에서 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 그래서 B라고 했고요. 2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는 시간 제곱분의 길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0이라고 했네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요. 그런데 질량의 영승이라고 했으니까 질량의 영승, 무엇에다 0을 곱하면 0이 되니까 얘는 소용없는 거고요. 그 다음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의 2승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1승이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승을 하면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서 길이분의 시간 제곱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남은 게 길이 둘, 길이 하나, 그러니까 길이 하나가 남고요. 시간 하나, 시간 둘이니까 시간 하나가 남죠. 결국 속도는 시간과 거리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과 속도는 정해진 값이야. 정해진 값이라는 것은 상수라는 얘기죠. 상수는 차원을 갖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 이 식에서 위로 던진 물체의 최대 높이는 질량과 관계없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차원 해석으로 실험 없이 단순히 각 변수들의 차원만 분석해도 꽤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남은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실험을 하면 상수값 C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 과학에서 상수값 C의 수치를 아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변수 간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바로 차원 해석이죠. 차원 해석이란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어 알아내는 방법이니까요.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차원 해석을 활용하면 변수가 많아 복잡한 과학적, 공학적 문제의 의미를 일반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차원 해석이죠. 그래서 차원이 달라서 비교할 수 없었던 변수들끼리의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실험이나 작업량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게 B 부분이니까요. B에 대한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합니다.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선제 1번, 변수들의 관계보다 상수값 C를 아는 게 중요하다. 상수값 C보다 변수들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차원을 해석한다고 그랬죠. 틀린 말.
G는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를 제곱하여 양변의 차원을 동일하게 만들었군. 아니죠. 중력 가속도는 상수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3번 차원 해석으로 H는 V와 무관하다. 아니다. 자, H 최고의 높이는 V 속도의 제곱과 비례한다 라고 지문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틀린 말. 이게 이문단에서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물체의 질량을 달리하여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죠. 자, 뭐라고 나왔어요? 차원 해석으로 실험 없이 단순히 각 변수들의 차원만 분석해도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맞는 말 5번 ABC의 합이 1이 되면 좌변은 차원이 없는 상태가 된다. 자, 합이 1이 되는 게 아니고 합이 1이 되는 건 맞는데 차원이 없는 상태가 합이 1이 되면 차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자, A는 0이라고 했고 B는 2라고 했고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래서 ABC의 합이 1이 되면 우변은 길이 차원만 남는다고 했죠. 그래서 좌변과 차원이 같아진다고 했죠. 그래서 좌변이 차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변수들의 값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풀어보고 마지막 어휘 문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 이 글 전체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차원 해석. 차원 해석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차원의 동일성. 두 번째는 무차원화를 통해 차원을 해석하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선지 1번 봅시다. 무차원화의 의미와 의의. 자, 당연히 나왔지만 포괄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무차원화의 여러 가지 방법들, 두 가지 방법들이 나왔는데 무차원화 그럼 밑에도 뭘까요? 차원의 동일성과 변수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요거는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표제가 틀리네요. 표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차원 해석의 이해라고 했잖아요. 1문단에서.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3번 차원 해석의 역사 안 나왔고요. 차원 해석의 이해 맞고요. 의는 마지막 문단에 나왔죠. 그래서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표제, 즉 중심 내용을요. 전체 내용. 동일성과 무차원화를 의 이해를 중심으로 차원 해석을 이해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1번. 자, 차원을 분석하다라는 뜻이에요. 분석하다라는 뜻은 얽혀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 요소나 성질로 나눈다. 이게 바로 분석의 의미예요. 자, 복잡한 것을 요소나 성질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분석의 설명 방법이라고 하죠. 선지 2번 결정된 것이라 가정한다 라는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한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수들의 조합은 뭐야?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는다 라는 뜻 맞고요. 그 다음에 D가 결과를 정리한다.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것을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든다 맞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결과를 이끌어낸다 라는 뜻이죠. 시간이나 물건의 양답을 헤아리는 게 아니고 이끌어내는 것이다. 나오게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은 굉장히 어려운 듯 보이나 사실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독서 문제를 풀 때는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가 뭔지,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가 뭔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문단과 뒷문단이 어떤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물론 이제 혼자 공부할 때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시험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 이해하면서
지문을 읽고 지문을 읽으면서 밑줄근 부분이나 뭐 문제화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바로 가서 해결하면서 푼다면 기술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제. 네, 수고하셨습니다.